자, 안녕하세요. 고분자 화학을 맡고 있는 이수영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고분자 화학에 대해서 이제 제 교재도 소개해드리고 앞으로 이제 그 강의 방향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드렸었는데 오늘은 이어서 계속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강의 내용 지난 시간에 강의 내용 중에 유튜브도 좀 찾아보고 그다음에 구글도 검색을 해보고 이러면서 이제 고분자에 대한 이해를 좀 넓혀보라고 제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해보셨나 모르겠네요. 뭐 고분자라고 하는 게 사실 뭐 이렇게 낯서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조금만 검색해서 공부를 해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한 그런 찾아보고 이런 것들이 나중에 이제 수업을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시간 나시는 대로 조금씩 검색하셔가지고 수업 중간중간에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수업이 끝나더라도 좀 관심을 가지고 계속 공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했던 얘기 조금 이어서 이제 고분자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깊이 있게 할 거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교재를 가지고 수업을 할 건데, 물론 오늘이나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그런 내용들이 실제 수업을 하면서 교재를 가지고 수업을 하면서 또 많이 반복이 돼요. 그래서 좀 가볍게 들을 수 있는 얘기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한 20분에서 30분 정도 되는 강의 내용이었고요. 오늘도 길어도 1시간 안으로, 한 50분 안으로 강의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첫째하고 두 번째 주니까 여러분들 이제 조금씩 워밍업을 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수업 시간을 조금씩 늘려갈 생각이고요. 지금은 아직은 여러분들이 방학 동안 머리도 많이 굳어 있을 것이고 또한 몸도 많이 굳어 있으니까 조금씩 워밍업 하면서 저희가 시간을 늘려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어서 이제 고분자 화학에 대한 얘기를 조금 드리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제가 이제 고분자에 대한 얘기를 했었죠. 자, 고분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이해하셨겠지만 고분자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용어로 우리가 쓰이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우리 일상생활에서는 플라스틱이라고 하는 이런 용어로 쓰이고 있어요. 제가 지난 시간에 이제 플라스틱이란 말을 좀 드렸어야 되는데 안 드려가지고 지금 다시 한번 얘기를 드리는데, 이 플라스틱이란 말을 가지고도 여러분들이 구글이라든지 유튜브 같은 데서 검색을 해보시면 다양한 그런 자료들이 나올 텐데, 사실 고분자를 논하면서 이 플라스틱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 일상생활에서는 플라스틱이란 말로 더 많이 사용이 되기 때문에 이걸로 또 검색을 하셔도 다양한 정보들을 여러분들이 얻을 수 있을 거예요. 요거 말고 고무란 말 들어보셨어요? 고무? 보통 러버라고 얘기하는데 러버. 글씨 삐딱하게 써지네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비닐이라고 하는 말 들어봤죠? 비닐. 이 비닐이라고 하는 말은 사실 비닐우 이런 말, 비닐 봉지 할 때 비닐인데 엄밀한 의미에서는 유기화학적인 용어입니다. 바이닐이라고 하는 이중결합을 갖고 있는 화합물 말하죠. CC. 이런 화합물을 우리가 바이닐 물질이다라고 합니다. 참, 러버 대신에 일레스토머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이 다 고분자를 통칭하는 말이고요. 고분자에 제가 사용되는 어떤 사용의 어플리케이션 그런 측면에서 이제 이런 것들이 많이 사용이 되기도 합니다. 이거 외에 섬유라고 하는 것도 있죠. 섬유, 고분자 섬유. 우리 옷 만드는 데 쓰이는 폴리에스터라든지 나일론 이런 것들이 다 섬유죠. 이것도 이제 파이버인데 고분자를 별칭하는 다른 말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사용하는 이 용도에 따라서 접착제 중에서도 고분자가 많죠. 접착제, 그죠? 어드시브 이렇게 어드시브라고 얘기하는데,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잘 알고 있는 페인트, 이 벽에 칠하는 페인트 있죠. 이런 것들이 다 통칭해서 고분자라는 말로 포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분자의 어떤 다른 불리는 말 또는 고분자가 우리 일상생활에 친근하게 사용되는 말을 우리가 이렇게 부를 수가 있죠. 여기에는 내추럴하는 것도 있고요, 천연적인 어떤 고분자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아티피셜 또는 신테틱 합성되어 있는 고분자도 있을 수 있고요. 내추럴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바이오 폴리머를 얘기하죠. 천연에서 얻을 수 있는 폴리머들,
프로틴이라든지 뭐 이런 거 있죠. 요즘 뭐 바이러스 많이 저거 하잖아요. 단백질 같은 거 이런 것들 많이 나오잖아요. 이런 것들이 있고 이것도 말고도 여러 가지 있죠. 자, 우리가 고분자 그러면 또 일상생활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게 다양한 회사들이 우리가 고분자 제품을 만들죠. 그죠? 플라스틱 제품, 뭐 고무 제품, 아까 말했던 섬유 접착제, 페인트 제품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많이 접할 수 있는데 그런 걸 만드는 대표적인 회사가 이제 LG, 그죠? LG 뭐 LG 화학 같은 것들 고분자 많이 하죠. 그 다음에 우리 회사 이 주변에 있는 회사 중에 KCC, 그죠? 주로 이제 페인트라든지 도료 이런 것들 만드는 회사죠. 그 다음에 이제 코오롱 스포츠 할 때 코오롱. 또 어디 있나요? 그 다음에 뭐 SK 케미컬, 뭐 얘는 유공이죠. 이런 것들 다 석유화학을 근간으로 해서 거기서 이제 고분자 제품을 만들기 때문에 SK도 많이 고분자를 합니다. 외국 회사로 유명한 데는 어디가 있을까요? 뭐 듀퐁, 그죠? 다우. 이거 말고도 뭐 엄청 수없이 많죠. 사실 고분자를 우리 일상생활에서 빼놓고는 우리 생활이 안 될 정도로 이 고분자가 우리 일상생활에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삼성은 어떨까요? 삼성은 고분자 할까요? 삼성은 직접 고분자를 하진 않아요. 옛날에 삼성화학이라는 데서 사실 고분자를 많이 했었는데 삼성화학을 지금 삼성이 포기하고 나서는 삼성은 사실 화학이라고 하는 분야는 굉장히 안 하고 있죠. 특히 고분자를 안 한다고. 대부분 외부에서 수입을 해요. 수입. 그렇지만 사실 고분자가 없으면 삼성은 제품을 만들 수가 없어요. 뭐 여러분들 많이 사용하는 핸드폰에 사용되는 고분자 엄청나게 많죠. 또한 반도체에 사용되는 고분자는 없을까요? 되게 많습니다. 디스플레이 뭐 없을 수가 없죠. 다행히 삼성도 고분자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무시하는 경향도 좀 있어요. 저도 삼성에서 근무했지만, 자, 이런 어떤 다양한 형태로 불리어지거나 우리 일상생활에 사용되는 고분자가 얼마만큼 중요하다는 거 이제 이해하시겠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여러분 기억을 하시고 이번 학기 여러분들이 고분자를 잘 배워서 기본 개념이라도 잘 잡고 나가시면 사회 나가서 많이 써먹을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고분자를 학문적인, 우리가 어차피 이제 수업을 받을 거니까 학문적인 얘기를 조금 할게요. 고분자는 고분자 화학하고 고분자 공학으로 분류를 합니다. 고분자 화학하고 고분자 분류. 그래서 고분자 화학은 영어로는 이제 폴리머 케미스트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는 폴리머 케미스트리를 폴리머 사이언스라고도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걸 엄밀한 의미에서는 얘는 고분자 과학이죠. 고분자 과학. 과학은 사실 화학이라든지 생물, 물리를 다 포괄하는 거기 때문에 좀 더 포괄적인 의미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폴리머 사이언스 그러면 폴리머 케미스트리에 조금 더 다른 형태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외국의 그 학과 이름도 디파트먼트 폴리머 케미스트리도 있지만 디파트먼트 폴리머 사이언스도 있어요. 그래서 고분자 화학은 이제 이렇게 사용이 되고요. 고분자 공학은 폴리머 엔지니어링이다 이렇게 불립니다. 우리 공대에 있는 고분자 학과들은 대부분 여기에 해당되죠. 이 엔지니어링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는 프로세싱이란 말로 쓰이기도 합니다. 물론 서로 다른 의미긴 하지만 이 고분자를 실제로 만들어서 그거를 가지고 우리 이런 다양한 제품들, 앞에서 말씀드린 플라스틱이라든지 고무 뭐 제품, 접착제 제품, 페인트 제품 만드는 것 자체가 프로세싱이기 때문에 합성한 고분자를 공학적인 측면으로 우리가 제품을 만든다 그래서 프로세싱이라는 말로 사용이 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당연히 고분자 화학은 화학이 가장 중요한 학문이겠죠. 뭐 유기화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백그라운드가 될 거예요. 그래서 사실 유기화학을 알고 있으면 고분자 화학을 하기가 되게 쉽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유기화학을 모르면 우리 고분자를 못합니까? 그건 아니에요. 우리가 이번 학기에 배울 고분자 화학은 유기화학에서 뭐 조금만 알아도 우리 일반 화학 정도 유기화학만 알아도 사실 충분히 따라올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고요. 주로 이제 화학을 이용하기 때문에 물질을 만드는 합성이라고 그러죠. 합성, 신테시스. 아까 이제 여기 위에서 말씀드렸는데 신테시스. 우리가 합성 고분자를 할 때 내추럴하고 신테틱을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합성이라고 하는 말이 많이 쓰인다. 신테시스. 근데 합성만 하고 나서 그런데 우리가 제품이 잘 만들어졌는지 고분자 제조 만드는지 분석이라고 하는 것들도 여기 해당이 되겠죠. 뭐 캐릭터리제이션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거 뭐 스펙을 한번 찾아보시고요.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됩니다. 자, 유기화학에서 주로 다루는 건 뭘 다루나요? 우리가 C하고 H. 원래 이제 유기화학의 원래 용어 자체가 그렇잖아요. 이거 탄소화합물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탄소화합물.
탄소화합물. 탄소화합물이라고 하는 것은 탄소 C하고 H를 주로 다루는 학문이다. 그래서 따라서 고분자에는 C하고 H가 항상 존재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공학에서는 뭘 다룹니까? 화학이라고 하는 백그라운드 안에 이제 어떤 공학적인 요소를 가지고 제품을 만들어야 되니까 당연히 기계적이라든지 뭐 물리적이라든지 이런 것이 들어가게 돼서 물리라고 하는 학문이 굉장히 중요하다. 공학에서는 또 하나는 물리하고 같이 따라가는 게 뭐죠? 수학이죠. 수학, 물리 수학. 그다음에 이제 뭐 기계적인 요소 같은 것들 아까 말씀드렸으니까 이건 기계쟁이들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사실 고분자 화학은 우리가 이제 화학한 사람들이 주로 접근을 많이 하기 때문에 화학을 못한 사람들은 화학을 잘 모르는 사람은 접근하기 힘들어요. 하지만 고분자 공학은 화학을 몰라도 이런 물리나 수학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뭐랄까 넓다 그럴까요? 학문의 분야가 넓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그렇지만 뭐 유니크하다. 화학을 한 사람만 할 수 있는 것은 고분자 화학이겠죠. 그렇죠? 공학은 물론 고분자 화학을 잘 알고 있으면 쉽게 할 수 있지만 꼭 화학을 몰라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약간 수학 거달기식.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고분자를 우리가 완벽하게 하려면 이 고분자 화학과 고분자 공학을 다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즉 그 얘기는 학문적으로 봤을 때는 화학이라든지 물리, 수학 이런 것들을 다 꿰뚫고 있어야 된다. 상당히 어렵다 이런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깊이 들어가면 자 우리가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가 페트병이라고 하죠. 페트병 PET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라고 하는 고분자예요. 이 고분자를 합성을 해서 고분자 화학에서 합성을 합니다. 페트라는 고분자를 만들죠. 그죠? 이 모노머라고 달량체라고 나중에 부를 텐데 얘기를 할 텐데 달량체라고 하는 모노머에서 페트를 만들어요. 그럼 저분자에서 고분자가 만들어지죠. 요런 걸 요걸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합성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신테시스 이야기. 이렇게 하는 과정을 우리가 고분자 화학이라고 했죠. 여기까지가 고분자 화학. 그죠? 그럼 이제 이렇게 어떤 그 페트라고 하는 물질이 만들어졌으면 이걸 이용해 갖고 우리가 뭘 만드냐면 페트병을 만들죠. 페트병을 이렇게 생긴 페트병을 만든다고 합시다. 그죠? 이렇게 생긴 페트병을 만든다고 합시다. 콜라병 이런 거 만들잖아요. 그럼 이런 모양으로 이제 만들려면 디자인도 해야 되고 뭐 다양한 그런 요소들이 들어가겠죠. 그죠? 그래서 단량체에서 저분자에서 고분자를 만드는 걸 우리가 합성이라고 한다. 여기는 당연히 뭐 분자량이라든지 어떤 구조적인 측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되게 중요하고 이때는 화학적인 요소가 중요하다 말씀드렸죠. 화학이 중요한 학문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페트병을 만들려면은 페트병을 모양을 만들어야 되고 뭐 디자인도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실제 기계에다 집어넣고 만들어야 되니까 기계를 또 만들어야 되죠. 그럼 기계를 만드는 것은 우리가 할 일은 아니죠. 기계과에서 할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기계쟁이들도 좋아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런 페트병을 제대로 투명하게 만들고 아주 그 안에 있는 어떤 담는 콜라면 콜라, 물이면 물이 밖으로 새나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이 페트병의 두께라든지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다음에 또 여기서 안에 있는 내용물이 보여야 되니까 투명해야 되죠. 이런 것들 우리가 이제 통틀어서 모폴로지라고 얘기를 해요. 나중에 이제 우리가 4장, 5장에서 이런 걸 많이 배울 텐데 모폴로지란 말로 형태라고 보통 해요. 형태학, 뭐 형태라고 그러는데 이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다루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아까 투명하다, 불투명하다 이런 얘기 했고, 뭐 딱딱하다, 뭐 물렁물렁하다, 뭐 이런 얘기 뭐 했었는데 그런 것들을 통틀어서 이제 모폴로지라고 하는데 이 모폴로지에는 뭐 결정성이 있느냐, 아니면 결정성이 없느냐, 무결정이냐, 아니면 요거의 중간인 반결정이냐, 뭐 이런 것들이 또 되게 중요하겠죠. 결정성이 있으면 불투명하고 굉장히 딱딱할 것이고, 결정이 없으면 투명하면서 물렁물렁할 것이고, 반결정이면 중간일 것이고, 뭐 이런 다양한 것들. 그럼 여기는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알려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화학 외에도 물리라든지, 그죠? 수학이라든지, 그죠? 어떤 기계적인 어떤 요소, 또는 생물적인 뭐 심지어는 생물 같은 것들도 다양한 학문들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고분자 화학과 고분자 공학은 이렇게 이어지고요. 화학에서 물리론 쪽으로. 그렇다고 해서 뭐 여기 화학적 요소가 없느냐? 물론 화학적 요소도 있습니다. 여기는 물리가 없느냐? 여기도 물리적 요소가 있어요. 그렇지만 주가 되는 게 화학이고 여기는 주가 되는 것이 이런 것들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이런 것들을 충분히 이해해야지만이 우리가 고분자 화학과 공학을 다 이해할 수 있다. 그러니까 따라서 여러분들이 고분자 화학만 배우고 예를 들면 고분자 공학을 안 배웠다. 그러면은 반쪽짜리가 되는 거예요. 반쪽짜리가. 그래서 우리 학과에 3학년 1학기, 얘는 3학년 2학기에 우리가 개설이 되어 있는데 둘 다
세트로 들어줘야 여러분들이 충분히 고분자에 대한 이해를 할 수가 있고 이걸 가지고 사회 나갔을 때 써먹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조금 이해하시면서 학문적으로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걸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아까 뭐 유기화학, 뭐 그다음에 뭐 탄소화합물 이런 얘기 했었는데 소재적인 관점에서 고분자를 조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소재, 머티리얼이라고 하는 게 이제 소재죠, 재료죠, 재료. 소재는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나눈다고 보통 얘기를 해요, 사람들이. 뭐 유기 소재다, 그죠? 이건 오거닉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오거닉. 유기의 반대가 되는 건 뭐죠? 무기죠, 무기. 무기, 이노거닉. 그 다음에 금속, 메탈. 이노거닉 다른 말로는 뭐 세라믹이라고 하죠. 세라믹 소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유기 소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카본과 프로톤, 그죠? C하고 H를 가지고 있는 화합물, 그래서 유기 화합물이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다른 말로는 하이드로카본이다. 탄소 화합물 이렇게 얘기하죠, 보통. 그 다음에 이제 무기는 무기 화합물이고 보통 세라믹이라고 하죠, 세라믹. 그 다음에 유기에 비해서 무기는 가격이 어떻게 높을까요? 얘가 높아요. 유기 화물은 되게 가격이 낮습니다. 무기 화물은 가격이 비싸죠, 여러분들. 뭐 그렇죠. 그 다음에 금속은 이런 유기하고 무기하고 다르죠, 조금. 이제 뭐 알루미늄, 뭐 철 이런 것들이죠. 가장 강도가 높은 건 뭘까요? 뭐 강도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이제 금속이 강도가 좋다라고 많이 얘기를 하고요. 무기도 강도가 좋지만 이건 사실 뭐 잘 깨지죠. 유기는 어떻습니까? 굉장히 부드럽고 잘 늘어난다,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죠. 자, 요 중간쯤에 있는 게 있어요. 중간쯤에 있는 게 이게 뭐예요? 반도체라고 하는 거예요, 반도체. 뭐 보통 유기는 부도체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유기화물은 대부분 다 부도체입니다. 물론 그렇진 않아요. 나중에 배우겠지만 유기화물 중에서 도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일반적으로는 부도체, 전기를 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유기 중에 하나인 고분자 있죠? 이 고분자가 이제 유기화물에 속한다고 얘기했는데, 고분자를 가지고 우리가 절연체 특성을 가지기 때문에 뭐 전선의 피막이라든지 뭐 다양한 어떤 부도체, 그러니까 즉 전기를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데 이런 고분자가 많이 사용이 되죠, 유기화물이. 반면에 무기와 금속의 중간쯤에 있는 게 반도체인데, 반도체는 근데 금속은 당연히 도체죠. 이거 도체죠. 금속은 도체고요. 요 중간쯤에 있는 거 일반적으로 보통 무기물을 보통 반도체 많이 사용하는데, 이 중간쯤에 있는 게 반도체예요, 반도체. 뭐 세마이컨덕터라고 얘기하는데, 즉 어떤 특성이 주어지면, 어떤 조건이 주어지면 전류를 띠게 만드는, 그죠? 반도체는 여기 무기물이나 금속 쪽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고분자 중에서도 반도체가 있긴 해요. 자, 이렇게 나눠진다. 그럼 가격은 어떨까요? 가격은 아까 가격 얘기했지만 유기에서 무기로, 무기에서 금속으로 갈수록 당연히 가격은 올라갑니다. 그죠? 따라서 우리가 유기화합물을 우리가 다루는 이유는 뭐냐면 결국은 값싼, 그죠? 값싼 어떤 재료를 활용해서, 그죠? 또한 이 값싼 재료를 우리가 공정을 통해서, 아까 고분자를 만든 고분자 공정, 고분자 화학이라고, 고분자 공학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고분자라는 값싼 재료를 사용해서 어떤 프로세싱을 통해 가지고 값싼 공정을 사용해서 실제로 우리가 만들려는 제품, 프로덕트를 어떻게 만들어요? 값싸게 만드는 거예요. 굉장히 가격이 싼 프로덕트를 만들 때 뭐가 쓰인다? 유기화합물이 쓴다는 거죠. 그래서 자,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가 LED라고 하는 거 잘 알고 있죠. LED는 보통 일반적으로 무기 LED예요, 무기물. 근데 최근에 이거를 뭐로 대체하고 있어요? 유기물로 대체하고 있죠. 물론 아까 이제 유기물이 대부분 부도체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부도체는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일부 문제는 반도체예요, 반도체. 그래서 유기물로 무기물, 왜 이렇게 대체를 해요? 얘는 값이 비싸요, 얘는 값이 싸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게 OLED라고 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유기화합물이 이제 무기화합물에 또는 금속화합물의 일부를 대체해가고 있습니다. 되게 중요하죠. 자, 유기화합물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분자와 고분자로 나눈다. 그죠? 저분자와 고분자. 저분자를 우리가 보통 스몰 몰레큘 또는 로우 몰레큘러 웨이트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small 또는 low molecular 몰레큘 또는 몰레큘라 몰레큘. 그다음에 얘는 폴리머 이렇게 부르죠. 이 저분자 고분자 나누는 이 기준은 뭐예요? 결국은 분자량이다. 분자량이 높으냐 낮으냐. 자, 예를 들어 볼게요. CH2 이중결합 CH2. 요거 뭐냐면 에틸렌이라고 하는 화합물이에요. 에틸렌. 아까 뭐 SK 얘기했잖아요. SK. 거기서 이제 정유 유공이죠. 옛날 유공에서 석유를 정제하다 보면 에틸렌이 나오죠. 가스 형태야. 가스 형태. 요거 가스. 요거를 갖다가 우리가 합성. 다른 말로는 이제 보통 중합이라고 그러는데 중합. 고분자에서 중합이라고 그러는데 중합을 하게 되면 CH2, CH2라고 하는 이런 고분자가 만들어져요. 이중합이 열리면서. 그래서 요게 뭐냐면 우리가 폴리에틸렌이라고 하는 P라고 하는 고분자예요. 고분자죠, 고분자. 자, 얘는 분자량이 얼마입니까? C 2개, H 4개니까 C 2개면 24시고 그럼 28 정도 되나요? 그죠? 분자량이 28 정도 되죠? 얘는 분자량이 요 가운데 있는 28 곱하기 반복을 몇 번 하느냐. 그러니까 CH2가 몇 번 반복하냐에 따라서 막 100번 반복했다. 그러면 이게 얼마의 분자량이? 2800, 2800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폴리에틸렌은 에틸렌에 비해서 분자량이 100배만큼 높은 거죠. 물론 여기서 반복 단위를 더 늘리면 어떻게 될까? 1000이 되면 28000이 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n번을 몇 번 반복하냐에 따라서 몇 번 반복하냐에 따라서 결국은 n번을 몇 번 반복하냐에 따라서 결국은 우리가 고분자의 분자량을 다양하게 가져갈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걸 우리가 명심을 하고요. 그래서 고분자는 결국은 분자량 차이로 저분자, 고분자를 나눈다라는 걸 꼭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뭐 나중에 자세한 얘기는 또 이제 수업을 하면서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고분자가 저분자에 비해서 이렇게 분자량이 높으면 단순히 분자량이 높다고 해서 좋냐? 분자량이 높아지면은 체인이 길어지죠. 체인이 짧던 것이 길어지게 돼요. 고분자는. 그럼 얘가 어떻게 돼요? 엉키죠. 이렇게 엉키게 돼요. 이걸 이제 나중에 배우는데 인탱글먼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세한 얘기 나중에 할 거예요. 그냥 개념 알고 계세요. 그러면 분자량도 올라갔죠. 그런데 얘는 엉켰단 말이에요. 엉켰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분자량 엉킨 거에다 플러스 어떤 다른 요소가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뭐가 좋아지냐면 물성이 좋아요. 물성이 굉장히 커집니다. 그래서 저분자하고는 전혀 다른 특성을 띠게 되는 게 고분자예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실인데 실이 쭉 일자로 이렇게 쭉 있으면 그냥 쭉또 끊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죠? 근데 이 실이 막 엉켜 있으면 그걸 잘 끊을 수가 있을까 없을까요? 끊을 수가 있는 게 힘들죠. 자, 이런 식으로 고분자는 저분자에 비해서 엄청난 물성을 하게 됩니다. 이게 어떤 저분자와 고분자의 차이라는 걸 좀 이해를 하시고요. 이런 부분은 조금 나중에 수업 시간에 다시 얘기를 할 겁니다. 자, 그리고 또한 아까 이제 소재적인 관점에서 고분자가 유기라고 하는 것이 있었는데 유기의 특징이 장점도 많지만 뭐 값도 싸고 여러 가지 장점도 있겠지만 단점도 많죠. 무기물이나 금속에 비하면 뭐 강도가 약하다든지 뭐 여러 가지, 그다음에 열적인 특성이 약하다든지 이런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단점을 우리가 극복하기 위해서 최근에는 이제 컴포짓, 복합이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복합. 또 복합 소재다라고 합니다. 컴포짓이라고 하는데 복합 소재라는 말이 나와요. 즉 유기화합물에다가 뭘 붙여요? 금속을 넣는다든지 아니면 유기에다가 뭘 넣어요? 무기를 넣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것들을 만들게 되면 복합 소재가 만들어지죠. 그럼 이것들은 고분자의 장점과 유기화합물의 장점과 금속의 장점 또는 유기화합물의 장점과 무기화합물의 장점을 동시에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복합화합물들이 복합 소재들이 굉장히 많이 쓰이죠. 여기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이제 기계공학과라든지 이런 데서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고분자 공학적인 요소들이 여기 들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이런 걸 좀 잘 이해를 하시면 고분자를 전반적으로 이해할 수 있고 이것들이 실제로 사회에서 어떻게 응용이 되는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한번 제가 말씀드렸죠. 그 유튜브에 같은 데 가면은 이런 것들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이제 그 중에 한 개 정도를 소개를 드릴 건데요. 한번 여러분들 이런 걸 보시면 좋겠어요. 이거 어떻게 풀어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유튜브에 가시면 이런 이제 찾아보시면 이런 동영상이 있을 거예요. 이제 그 중에 여러분들 요거를 조금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
고분자란 분자량이 큰 화합물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분자량이 10,000개 이상인 것을 고분자 화합물이라고 한다. 우리가 플라스틱이라고 부르는 폴리에틸렌과 폴리프로필렌, 그리고 나일론, 폴리에스테르, 아크릴 등은 인공적으로 만들어낸 합성 고분자 화합물이고, 탄수화물에서 알파 포도당이 축합 반응을 하여 생성된 녹말이나 베타 포도당이 축합 반응을 하여 생성된 셀룰로스, 단백질, 지방은 천연 고분자 화합물이다. 고분자 화합물은 일반적으로 액체 또는 고체로 존재하며 열이나 전기 전도성이 없고 화학적으로 안정하다. 고분자 소재는 다양한 분야에 응용된다. 단열재, 창호재, 바닥재, 벽지 등의 건축자재 분야, 자동차의 범퍼, 타이어, 사이드미러, 라이트, 내외장재, 디스플레이, DVD, 광센서 소재 등의 정보전자 분야, TV, 모니터, 에어컨, 세탁기, 콘덴서 등의 전기 전자 분야, 이외에도 포장재, 조명, 완구, 문구, 주방용품 등 그 응용 분야는 무궁무진하다. 일반적으로 고분자는 전기가 통하지 않는다. 하지만 전기 전도도가 높은 고분자가 발견되면서 금속을 대체할 수 있는 플라스틱 제품의 출현이 가능해졌다. 최초로 발견된 전도성 고분자는 폴리아세틸렌으로 그 자체로는 반도체에 불과하지만 이를 요오드로 처리하면 금속에 허금가는 전기 전도성을 갖는다. 플라스틱처럼 휠 수도 있고 가벼운 특성 때문에 전도성 고분자는 화학이나 물리학 분야뿐만 아니라 산업의 광범위하게 응용된다. 사진 필름에 쓰이는 정전기 방지 물질, 컴퓨터 스크린 보호기 등이 그것이다. 최근엔 특히 반도체성 고분자로 응용돼 발광 다이오드, 즉 LED와 태양전지, 이동전화의 디스플레이, 소형 TV 화면과 평면 TV 등으로 개발되고 있다. 어떠신가요? 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유튜브에서 충분히 찾아볼 수가 있고, 근데 그 중에 하나를 소개시켜드린 건데, 뭐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고분자라고 하는 게 뭐 저분자하고 다른 특징을 보인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고, 그다음에 그것이 이제 아까 잠깐 언급했던 것처럼 전도도가 없는 물질인데 실은 전도도를 띠게 해서 요즘은 디스플레이라든지 뭐 이런 데 많이 활용이 되고 있다. 그다음에 이제 뭐 유연한 소재들이기 때문에 플렉서블, 뭐 그다음에 뭐 포터블, 웨어러블 이런 개념까지도 이제 고분자가 활용이 된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뭐 이런 거는 뭐 나중에 또 여러분 기회가 되면 더 자세히 연구를 할 겁니다. 물론 이제 이 3학년 1학기 동안 이런 디스플레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다 확장을 우리가 해서 고분자를 얘기할 수는 없고요. 일단 고분자 기본을 얘기하겠지만 또 기회가 닿으면 고분자 이런 어떤 IT 산업 쪽에서 어떻게 활용이 되는지도 조금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유튜브에서 좀 더 자료를 찾아서 좀 공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그거 말고도 또 이런 것도 있죠. 요것도 이제 뭐 여러분들 이런 유튜브 링크가 있는 건데, 지난 시간엔 원유를 분별 증류하면 어떻게 고분자가 만들어지는지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거예요. 플라스틱이 뭐냐 이런 거. 분리된다는 것, 또 그 중에 나프타를 열분해하면 플라스틱을 제조할 수 있다는 것을 다뤘어요. 바로 여기서 오늘 주제를 정해봤습니다. 잠깐 눈을 감았다가 딱 떠볼까요? 뭐가 보이세요? 지금 제 눈앞에는 노트북이랑 렌즈 케이스, 또 커피가 있는데요. 제가 어디에 있든지 눈을 뜨면 항상 플라스틱이 있더라고요. 우리 주변 어디에나 있어서 친숙하지만 괜히 알면 알수록 복잡할 것 같은 플라스틱. 좋은 것 같기도 하면서 또 나쁜 것 같기도 하고 참 애매모호합니다. 하지만 에너지와 환경이라는 주제에 플라스틱이 빠질 수가 없죠. 오늘부터 몇 차례에 걸쳐서 플라스틱을 뽀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진 나프타를 열분해하면 석유화학 공업의 원료가 나온다고 했어요. 이 석유화학 공업의 기초가 되는 원료가 대표적으로 에틸렌과 프로필렌인데요. 에틸렌으로 폴리에틸렌과 폴리스틸렌을 만들어내고요. 프로필렌은 또 폴리프로필렌으로 재탄생합니다. 얘네가 다 플라스틱의 종류들이에요. 여기서 폴리라는 접두사는 여러 개의, 또 많은 이란 뜻이 있는데요.
폴리프로필렌은 프로필렌이 많이 포개져서 만들어진 것이고, 폴리에틸렌도 마찬가지로 에틸렌 분자 여러 개를 겹쳐서 만든 것입니다. 이렇게 작은 분자들이 결합해서 더 복잡하고 거대한 분자를 만드는 과정을 화학에서는 중합이라고 해요. 중합의 결과 10,000개 이상의 분자가 모여서 만들어진 화합물을 고분자 또는 폴리머라고도 하고요. 폴리프로필렌, 폴리에틸렌 등이 이 폴리머에 속하는 것입니다. 뭐가 복잡하죠? 플라스틱의 이름들이 익숙하지 않아서 그럴 것 같아요. 하지만 이 표시들은 대부분이 익숙할 거라 생각됩니다. 물건을 살 때 보면 재활용 제품에 삼각형 화살표와 그 밑에 PP, PS, PE 등이 쓰여져 있어요. 이 마크가 붙은 물건을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곳은 바로 슈퍼입니다. 저도 동네에 있는 슈퍼를 가봤는데요. 역시나 플라스틱 천지더라고요. 그래서 슈퍼의 물건들을 재활용 마크 종류별로 나눠봤습니다. 먼저 PP 또는 폴리프로필렌이라고 쓰여진 제품들이 가장 많이 눈에 띄었어요. 아이스크림이나 과자의 포장지, 채소를 담는 비닐, 두부 용기, 또 세제나 음료수병의 뚜껑, 빨대, 그 외에도 식품에 부착된 각종 라벨들이 PP로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PP는 탄소와 수소 외에 불순물이 없을 뿐더러 높은 열에도 잘 견뎌요. 그래서 인체에 무해하고 환경 호르몬이 배출되지 않습니다. 물을 거의 흡수하지 않고 투명한데요. 원하는 색으로 착색이 쉬워서 포장재로 널리 쓰이고 있습니다. 한편 비슷한 이름인 PE, 즉 폴리에틸렌은 PP 못지않게 널리 쓰입니다. 본래의 색은 반투명한데 불에 가까이 가져가면 양초를 태우는 냄새가 나면서 늘어난다고 해요. 폴리에틸렌은 또 HDPE와 LDPE로 나뉘는데요. HDPE는 고밀도 폴리에틸렌이라고 해서 음식을 보관하는 위생백, 비닐로 된 우유, 또 페트병의 뚜껑, 과자를 담는 플라스틱병 등에 쓰이고 있습니다. 단단해서 잘 깨지지 않고 역시 물에 강합니다. 가격도 저렴하고요. 한편 LDPE는 저밀도 폴리에틸렌인데요. HDPE보다 약하고 잘 구부러집니다. 제가 찾아봤을 때는 생리대 포장지가 LDPE였어요. 페트는 우리에게 익숙하죠. 흔히 자, 뭐 계속 다 볼 수는 없고요. 여러분들이 이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나샘이라고 하는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요거 말고도 다양한 자료들이 있으니까 한번 유튜브든 구글에 검색해서 자, 보시면 되는데 저보다 더 강의 잘하는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이런 내용들을 이제 다음 시간에 교재를 가지고 얘기를 하면서 조금씩 더 해나갈 겁니다. 그래서 일상생활에 이렇게 다양한 고분자들이 플라스틱이든 섬유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페인트든 접착제든 다양한 형태로 고분자들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서 이 고분자 화학 수업을 들으시면 좀 더 편하게 들을 수도 있고 그게 그냥 단순한 학문이 아니고 여러분들 일상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오늘 강의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강의와 더불어서 이번 강의를 좀 잘 들으시고 필요하다면은 구글이나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네이버든 구글이든 유튜브든 사실 저기 네이버는 별로 제가 추천을 안 드리는데 어쨌든 네이버도 뭐 필요한 부분은 좀 있어요. 우리나라의 자료들이 좀 나올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찾으셔가지고 뭐 수업이 진행이 되는 동안 또는 뭐 수업 다음 시간 전에라도 조금 더 찾아서 여러분들이 그런 기본적인 것들을 알고 수업을 들어오시면 아마 모르면 몰라도 이번 상반기 그러니까 중간고사 보기 전까지의 수업을 따라가시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하반기에 가면은 이번 학기 하반기에 가면은 조금 이제 케미스트리 막 유기화학적인 것들이 좀 나오기 때문에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중간고사 전까지는 이런 기본적으로 이런 검색 엔진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자료들 또는 정보들을 충분히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으면 충분히 우리 학과의 내용들을 따라가시는데 어려움이 없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더 자료를 많이 찾아보시고 제 수업을 이해할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고분자에 대한 소개를 좀 드리고 앞으로의 수업을 이해하는데 좀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오늘 수업을 준비했습니다. 자, 언제든 질문 있으시면 저한테 이메일 보내시면 되고요.
또 혹시 어떤 강의에 문제가 있거나 그러면 항상 얼마든지 저는 코멘트를 받을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상으로 오늘 수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